듣는 창업정보 시간입니다.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자, 오늘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창업이라는 주제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창업. 예, 제 나이에 딱 맞는 주제인 것 같아요. 예. 이 주제를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한국의 2차 베이비붐 세대 1964년에서 1974년 이제 출생하신 분들이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합니다. 이 세대의 대규모 은퇴는 여러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있으면 1차 베이비붐 세대도 있었겠죠. 예. 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할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1차 베이비붐 세는 1955년부터 1973년 사이에 주로 58년 개띠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이때 한 해 80만 명이 태어났으며 이분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같이 성장했던 터라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자산의 대부분을 상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과 부동산으로 여유롭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은퇴로 고용시장의 공백이나 문제는 없었으며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는 효과 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조금 다른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58년 개띠가 1차 베이비붐을 대표하는 세대군요. 예. 자,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964년부터 1974년까지 출생한 세대인데 2차 베이비붐 세대 어떤 변화가 예측이 되고 있나요? 예,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시장의 변화, 두 번째 연금 및 복지의 부담, 세 번째 재취업 및 창업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세 가지나 변화가 예측이 돼요. 예, 첫 번째가 노동시장 변화네요. 예. 이들의 은퇴로 인해 숙련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기업에서는 인력 재배치를 통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재고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를 한 이후에도 계속 재고용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 세대가 바로 2차 베이비붐 세대인데 또 두 번째가 연금과 복지의 부담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건 예. 뭔가요? 고령 인구의 증가는 연금 및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청년층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은퇴 후 재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한꺼번에 퇴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특히나 국민연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또 재취업 그리고 창업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차 베이비붐 세대와는 다르게 IT 기기 활용 능력이 높고 건강 상태가 좋습니다. 요즘 환갑도 안 하지 않습니까? 환갑잔치 안 하죠. 60세, 네. 요즘 칠순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60세가 넘어도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시도하거나 창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건강관리, 여행,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기서도 이 재취업이 가능한 사람들 그리고 퇴직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로 좀 나누어질 수가 있겠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재취업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문 기술 보유자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컨설팅, 교육,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재고용의 형태로 회사를 다시 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 연금이나 저축이 부족한 경우 경제적 안정을 위해 재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대부분 퇴직할 때 그 중간에 퇴직금을 한번 털어먹으신 분들이 많아요. 사업했다가 그러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결혼해서 뭐 집 마련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절반 이상을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분들의 경우 창업할 돈이 부족해서 재취업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나 파트타임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창업을 할 확률이 가장 높으신 분들이죠. 네.
근데 이제 나는 그냥 완전히 퇴직할래.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 그냥 쉬고 싶어. 이렇게 완전 퇴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가 건강 문제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는 경우 완전한 은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충분한 연금과 저축을 보유한 사람들은 퇴직 후 여가를 즐기며 생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있고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아서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창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취업이나 창업을 선택할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자, 그런데 뭐 요즘 창업 시장이 워낙 좋지 않잖아요.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예. 어떤 분야의 창업 시장이 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건강 관리입니다. 뭐 재활센터나 건강식품, 피트니스 센터 등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고요. 네. 두 번째가 여행 및 레저입니다. 은퇴 후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여행사, 레저 활동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및 컨설팅인데요.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교육 및 컨설팅 비즈니스를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교육이라고 하면 뭐 다양한 교육인가요? 그렇죠. 만약에 아나운서시잖아요. 네. 만약에 은퇴하고 나신 다음에 아나운서 학원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음. 뭐 아니면은 요즘은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 방송국에 엔지니어 네. 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유튜브 편집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편집, 1인 방송 편집을. 그렇죠. 하시는군요. 그래서 건 바이 건으로 해줘가지고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이 기술을 갖고 있다면 지금은 프리랜서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창업이 가능해진다 이겁니다. 1인 방송 편집은 본인이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수익이 안 될 때는 본인이 하는데요. 네. 이제 수익 창출이 몇만 명씩 돼가지고 하면은 본인이 그걸 할 정도 레벨이 아니죠. 그때는 이제 돈을 주고 사람을 써야 되는데, 네. 근데 방송국 다니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증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맡기는 경우가 많죠. 네. 자, 퇴직한 이후에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어떤 식으로 이 창업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쉬면서 천천히 창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퇴직하자마자 프랜차이즈 알아보시고 급하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하고 3개월 만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넓게 봐야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난 기념으로 여행을 가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쉬면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깨닫는 기간을 가지면서 소위 회사물을 빼는 게 핵심입니다. 대신 소규모라도 점포주로 거듭난다는 생각으로 정신재무장을 나서야 합니다. 직장에 있는 동안 시간이 없어 미뤘던 가족여행을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다잡기 위한 좋은 방법이죠. 천천히 쉬면서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 뭘 잘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분석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창업을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창업을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대부분 내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전문점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 것과 커피를 만드는 것 그리고 커피점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가진 환경적 자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력적 자산, 취미적 자산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업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 경쟁력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은 커피를 만드는 것, 커피점을 경영을 한다는 것, 운영한다는 것 사실 전혀 별개의 일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예. 그럼 자신이 잘하고 내가 정말 경쟁력이 있다.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업 교육을 받으면서 창업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무료라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창업 교육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대학교에서 하거나 국가기관에서 하는 곳에 가서 받으셔야 해요. 잘못했다간 사기꾼들에게 엮여서 억지로 떠밀려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넷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연령대에 적합한 창업 교육과 프로그램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을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련 업계에 관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창업에 대한 철학과 원칙, 전략 등을 세우는 기간이기 때문이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파악하고 창업의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공인받은 국가기관이나 대학교 이런 데서 창업교육을 꼭 받아야 되겠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창업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는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요? 사업 계획서를 먼저 쓰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부를 한 이후에는 창업의 방향을 정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방향이 뭐냐면 내가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선 업종 선정 후 사업 계획서를 써봐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로 내가 책을 읽고 창업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게 현실에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별개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창업에서 업종 선정은 일가의 흥망을 건 도박입니다. 한번 선정한 업종의 방향에 따라 패가망신을 당하거나 향후 10년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느냐의 갈림길이기 때문이죠. 창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종을 두루 살펴야만 합니다. 이런 업종에 대한 폭넓은 안목은 자신에게 맞는 업종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창업 분야를 정했다면 관련 업체 본사와 가맹점 등을 또 두루 방문해야 됩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뿐만 아니라 안 되는 곳도 방문해서 성공, 실패 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야만 합니다. 네, 일단은 창업을 할 때 업종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예. 네, 그래서 이 업종, 다양한 업종을 좀 두루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커피점 하고 싶다고 커피만 할 생각하지 말고 네. 찻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빵집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두루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시라 이거죠. 그리고 그 업종에 장사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장사가 안 되는 곳도 방문해서 예. 왜 성공하고 실패하는지 그 요인을 잘 분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이렇게 창업의 방향을 정한 다음에 뭐 해야 되나요? 입지 선정입니다. 입지는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성포의 큰 변수인 시장을 어디로 잡느냐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단 소상공인 지원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용카드별, 현금 영수증별로 시간대와 연령대로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추천 업종도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발품을 최대한 많이 팔도록 해야 합니다. 점포를 내려는 상권의 유동인구, 소비 스타일 등등을 샅샅이 살펴야 하며 인근 경쟁업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종업소 중 유난히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수차례 방문하여 인테리어와 서비스, 제품, 품질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네. 흔히 이제 목이 좋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게는. 그렇습니다. 목이 중요하다. 목이 그게 제일 바로- 중요합니다, 진짜로. 네. 그게 바로 입지 선정인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도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폐업이 가능한 사이즈로 창업을 하라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점포를 줄이거나 폐업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병법의 전투에서 패하는 것은 전쟁의 흔한 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창업에 있어 폐업은 흔한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서 폐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굉장히 오래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1년도 못 견디고 그냥 그만두신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무리해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폐업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생활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직원 고용에서부터 수많은 일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혼자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컨설팅 받으면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대로 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라. 예.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창업을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군요. 예. 오늘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창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964년생부터 74년생까지며 이들은 약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은퇴는 많은 변화를 예상하는데 우선 노동시장의 변화, 연금 및 복지의 부담, 재취업 및 창업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건강하고 충분한 노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재취업이나 창업시장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향후 창업시장도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건강관리나 레저, 교육 및 컨설팅 분야에서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에 따라 퇴직 후 창업을 준비하시고
급하게 하시지 말되 충분한 시간과 공부를 증명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시되 자신만의 비교와 경쟁력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를 대비한 사이즈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은 업종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업종을 선정했다면 다음에 입지 선정, 목이 좋아야 됩니다. 입지를 잘 선정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유동인구라든지 상권의 소비 스타일링을 이런 걸 다 샅샅이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쉽지는 않네요. 이 공부를 오랜 기간 하셔야 돼요, 이 자체를. 네. 네, 지금까지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